뭐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 그 깊이의 그 기간이나 깊이 저희 그 고민의 깊이나 기간이 더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과학기술 뭐 오늘 아침에 그런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기대가 있는 것만큼 분명한 것 같은데 과학기술 중심의 아젠다를 세팅하고 그리고 특히 선거 기간 때 그리고 과학기술 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그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뭐 상황을 보면 과학기술을 우리 헌법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경제성장의 어떤 하나의 수단적인 도구로 지금 되어 있고요. 어떤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가치라든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기본권 차원에서 여전히 논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여전히 경제성장의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전 개인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에 투자를 이미 투자는 많이 하고 있죠. R&D는 뭐 우리 사실은 할 만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 사실은 과학기술을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소재나 토픽이 과학기술과 관련되고 그게 중심이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에 있어서 전반적인 데이터 기반 또 증거 기반 정책의 과학화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 전반적인 거버넌스 스트럭처 상에서 전반적인 문화적인 변화로 바뀌기까지에는 뭐 지금 선언적인 의미의 뭐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만든다, 뭐 디지털 뭐 플랫폼 정부를 만든다 이거 다 있었던 얘기고 그런 것에서 저희가 어떤 뭐 좀 기대를 가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떤 그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과학기술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과학기술 중심의 어떤 사고라든지 정책의 과학화라든지 전반적인 문화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은 뭐 또 좀 같이 좀 고민해야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부족한 짤막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부 정책 갖고 정부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것만 갖고 정부 정책은 하나의 변수지 그게 결정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과학계 나름의 고민과 그 어떠한 좀 대안에 대한 그 생각들이 대안 제시도 필요하지 않을까 좀 여겨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저기 배성철 교수님, 네. 저 울산에서 저 정말 외롭고 힘들게 많이 해오신 것 같던데 그 유니스트에 계시면서 현장에서 느끼고 또 아까 우리 이은경 교수님이 분야나 지역별 분야를 특성화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지역의 입장에서 본 앞으로의 과학 기술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계속 좀 봤으면 하는 거는 과학자들이 이제는 좀 주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관료들한테 뭐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정치인들한테 이거 뭐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제는 뭔가 나서가지고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런 방향으로 견인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튼 저 울산에서 느끼시는 거 한번 좀 말씀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뭐 외롭진 않고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같이 일하고 계셔서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이제 과기부에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한 4년 활동했었고 이제 임기가 끝났고 전 사실은 내일 이제 안식년으로 미국 출국하거든요. 내일 출근이세요? 네, 내일 출국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지역 혁신 관련해 가지고는 뭐 과기부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들도 하고 사실은 지난 12월부터 또 과기혁신본부 쪽에서 그 지역 미래 뭐 혁신 포럼 그래 가지고 또 그 도서관 실장님이랑
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쪽이랑 같이 해가지고 포럼을 계속 해오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이 마지막 이제 포럼 미팅을 하고 정리를 하는 단계인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방 분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분권화 얘기는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서 지역에서는 주도권이 없이 그냥 중앙정부가 프로그램을 해놓고 지방정부는 그 중앙정부에서 마련해놓은 사업을 따오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실적으로 정도만 여기고 이제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각 지역의 상황들에 맞게 조금 마스터 플랜이 없이 그냥 중구난방식의 사업들을 따와서 하다 보니까 뭐 특화라는 것들도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정해진 특화가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역량들이 진짜 철저하게 그 분석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 보고자 부산에서는 이제 키스텝 같은 비스텝이라 그래서 이제 키스텝에 이제 부산 지역에 특화된 비스텝이라는 것도 만들고 대전도 만들고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별로 조금씩 그런 연구 과학기술에서 각 지역의 역량들을 조금 정책적으로 기획도 해보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직접적으로 주기는 그러니까 균발위 이런 예산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으로 이제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거를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기부 차원에서는 지금 지역 관련해서는 포괄적 예산으로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재단해 가지고 각 지역의 특성들을 고려하지 못한 채 그냥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기획된 예산을 따오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지역에 포괄적 예산으로 주고 지역에서 각자의 역량에 맞게 기획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가자라는 게 지금 많이 과기부 내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정권의 새로운 이제 대통령이 오고 하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잘 담아져서 각 지역의 역량들이 조금 뭉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제 지역에서는 보면은 결국은 지역에 내려오는 예산들도 지역에 있는 대학들끼리 경쟁하고 있거든요. 아, 결국은 지역 예산 누가 가져갈 거냐, 뭐 부산에 뭐 준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대학들끼리 저거 우리가 가져와야지, 너네가 가져와야지 하지. 사실은 각 대학들이 협력해가지고 뭐를 시너지를 내려는 것보다는 결국은 그냥 예산 더 따오고 덜 따오고 이제 그런 형태의 경쟁이 되다 보니까 뭐 수도권 대학 욕하지만은 지방 내려오면은 지방 거점 공립대학들이 또 수도권 대학 같이 뭐 다 끌어당겨 가고 또 다른 대학들은 힘들고 뭐 그런 현상들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기획을 하지 않으면 이제 또 다른 병폐들이 생길 수 있는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게 내재돼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이 진짜 과학자들이나 각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정신 차리고 그걸 잘 하지 않으면 몇 개의 기관이 그냥 다 나눠 먹기 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현상들이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가장 우려하는 거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인 그런 기획을 가지고 각 지역의 역량들을 어떻게 키워나갈지에 대한 좀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자라는 얘기들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기부 내에서도. 음,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 좀 공감대가 만들어질 필요는 있어서 그 미팅에 가서 이제 아무리 또 정부에서 과기부 내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언론이나 아니면은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결정권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전혀 실행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좀 여론으로 형성될 수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이제 지역 혁신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전에도 뭐 다른 기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은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기존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 후발주자로서 이제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한 그런 저변 확대 측면에서 뭐 많이 했었지만 이제는 국가에서도 이제 10대 전략 기술 그래가지고 결국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저희의 당면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있던 시스템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선진국에 했던 거 벤치마킹해서 카피해 와서 우리가 뭐를 따라가면 좋을까? 지금 우리 단계에서 선진국이 이런 단계였으니까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측면보다는 이제는 조금은 더 우리가 좀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리고 국내에서 뭐 잘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제는 좀 글로벌 시장 안에서 글로벌 경쟁 안에서의 우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쪽에서의 경쟁력에 대한 고민들이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역혁신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제가 다른 한 가지는 좀 글로벌화 부분에서 조금 경쟁력 부분을 좀 고민을 최근에 하고 있는데, 지금 2023년부터 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 만드는데 저도 지금 수립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학들의 세계 랭킹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제일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은 국제화입니다. 이게 보면은 아시아 대학만 하더라도 싱가포르 쪽이나 홍콩에 있는 대학들은 랭킹이 많이 올라가는데, 국내 대학들, 특히 일본이나 우리나라 대학들은 국제화 점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이게 국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진짜 심각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음, 결국은 잘못하면은 일본 대학들을 뒤쫓아가는 신세가 돼버리지 않을까라는, 과학기술의 수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전 우리나라의 그 연구자들이 미국이나 유럽 못지않게 잘 하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논문 실적이라든지 이런 뭐 수월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선진국 수준까지는 올라갔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의 평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연구기관들의 그 국제화 지수가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학의 경쟁력들이 약화되고, 그게 이제 단순 랭킹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가 되냐 그러면은 과학기술 인력의 부족 현상으로 지금 연결이 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인구 절벽이 되면서 많은 그 젊은 과학자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 더해서 수도권 집중 현상까지 일어나는 상황인데, 뭐 선진국에 갈 경우에는 사실은 과학기술 인력들이 훨씬 더 그 돈을 잘 벌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을 놔두고 과학기술을 잘 안 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미국도 보시면은 뭐 미국 사람들만 가지고 미국의 과학기술을 얘기를 하면은 경쟁력이 떨어질 텐데, 결국은 미국이 잘하는 건 전 세계에 있는 최고의 과학기술 인력들을 미국으로 끌어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시아계에 좋은 사람들이 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은 사실은 한국을 거쳐서 미국이나 유럽을 가기 위한 경유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공헌을 하겠다라고 찾아오는 외국인들은 거의 드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체계가 그런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독립적인 그 연구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어디 과제 나오는데 영어로 연구 과제 쓰고 영어로 그거를 뭐 발표를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올 수 있는 연구 과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연구재단에서 나오는 모든 과제는 한글로 써야 되고 한글로 발표해야 되고 한국 사람들끼리 평가만 하고, 뭐 대학에서도 외국인 연구자들은 와가지고 한국말 배워서 한국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하면은 전혀 그 과학기술자로서 그 역량을 발휘하기 힘든 게 지금 한국의 과학기술 생태계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쪽에 있는 글로벌 대학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우리가 유럽을 간다고 해가지고 물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독일조차도 독일어를 학부 때는 쓰지만은 대학원 과정을 할 때는 영어로만으로도 박사학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영어라는 거를 그 하면서 외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머물면서 과학기술을 하고, 단순히 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학위를 하고 나서도 그 나라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그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자리를 잡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그 과학기술 인력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만 가지고
순수 혈통의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과연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 여성 과학자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성차별의 성평등의 관점에서 여성들에 대한 불평등 없애자라는 관점보다는 결국은 여전히 공제 쪽에서는 남성들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여성의 우수한 인력들을 이쪽 과학기술 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정책으로서 결국은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그런 외국인들이나 여성 과학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그 과학기술계로 유입시킬지에 대한 고민들과 거기에 필요한 정책들이 수반이 돼야지, 너무 이걸 갖다 성평등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오히려 남성, 여성 간의 갈등 문제로 자꾸 접근이 되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과학기술의 경쟁력 측면에서 부족한 과학기술 인력들을 갖다 어떻게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들을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유입을 시켜서 그 경쟁력을 유지할까의 관점으로 접근이 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국제화라는 게 논의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순히 대학의 랭킹으로만 접근을 랭킹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자라는 목적이 아니라, 랭킹은 그냥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뿐이고 결국은 그 내면에는 우리나라에서 줄어드는 과학기술 인력들을 갖다가 국제화를 통해서 외부에서부터 좋은 인력들을 끌어모으고 그 인력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형태로 뭔가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역에 계시면서 오히려 생각할 시간이 많으셨는지 굉장히 좀 이게 포괄적인 얘기를 좀 주시네요. 그러니까 지역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과학기술 예산이 포괄적 그 예산으로 가는 방향이 설정이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역의 역량도 뭉쳐야 된다. 그래서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있는 과학자들도 그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우리가 미래 기술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글로벌이고, 그래서 외국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 또 여성 또한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뭔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시사점을 좀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조재한 학생이 사실은 그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되게 탄압받은, 핍박받은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원자력 그 박사 학위를 하시면서 가장 그 이번 정부에 있어가지고의 힘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저 소회랑 그다음에 앞으로의 바라는 부분들 한번, 또 내지는 얘기 나오는 거 들으시면서 그거에 대한 코멘트 같은 거 좀 주실 수 있으면은. 소리 안 들려요. 소리 안 들려요. 네, 들리시죠? 예, 좋아. 뭐 패널 분들 중에 그 뭐 연구 경험은 제가 가장 짧지만 뭐 제 경험에 비춰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우선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항상 이제 문제 제기된, 우리나라 항상 유행을 따라가는 연구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뭐 지금 AI니 뭐 머신러닝, 뭐 메타버스 등등 뭐 이런 이제 큰 유행을 따라가고 있는데, 뭐 유행 따라가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어떤 다른 분야에서 연구비 삭감을 통해서 이 연구비가 이제 연구비를 끌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진행되던 연구가 이제 중간에 도중에 끊기는 거를 이제 주변에서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중간에 연구가 끊기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가져가야 하지 않나. 이제 이 에너지 책은 이제 10년 정책을 이제 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필요한 과학 기술들을 이제 개발하고 해야 하는데, 이 5년 임기에 대통령이 이런 모든 과학 기술의 개발 방한다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 20년 뒤를 이제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어떤 부분에만 집중하고 기존에 연구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기존에 진행되던 연구를 이제 좀
연구비를 이제 끌어다 와서 이제 또 자기 입맛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부분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아마 대선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떤 과학기술 전문가들로 이제 이루어진 위원회가 이런 과학기술이라든가 개발의 이런 큰 흐름, 그다음 뭐 에너지 정책과 같은 이런 과학기술 산업 정책을 그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과총이라든가 이렇게 과학기술인들을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룹에서 이제 뭐 몇 명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뭐 행정부에서 뭐 몇 명 추천하고 입법부에서 몇 명 추천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이제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중립적으로서 객관적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걱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뭐 2050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뭐 계획을 수립을 아마 제 기억에 작년 10월, 11월쯤에 이제 계획을 수립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이런 곳에서도 이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낸 계획이 사실은 현재 개발되지 않은 기술들에 근거해서 어떤 계획을 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에 실현 가능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 결국에 나왔다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위원회가 출범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떤 현실성 없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 방향성만 제시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각각의 어떤 중요도를 이제 순위를 매겨가지고 어디에 우리는 어떤 규모로 이제 우리는 과학기술 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쪽에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뭐 우리 탄소 포집 기술에 뭐 집중을 해야 된다. 또는 뭐 앞으로 이제 뭐 부화 추종을 우리가 뭐 석탄이나 가스로 이제 많이 해왔는데 그거를 이제 무탄소 에너지인 뭐 부화 추종이 가능한 SMR이나 뭐 수소 터빈이라든가 등등 뭐 이런 쪽에 우리가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철강 쪽에서는 뭐 이제 우리가 수소 환원 제철에 우리가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규모는 뭐 어느 정도로 우리가 국가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민간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제 추가로 투자를 끌어와야 한다. 뭐 이런 방향성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일단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앞서서 이제 배 교수님께서 이제 지역 특성화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이제 공감을 하고요. 뭐 어떤 우리 지역 특산품이 있듯이 지역 특산 기술이 또 이제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이제 또 우리 이제 이은경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비와 돈에 대해서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결국에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연구 방향이 또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제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이제 예산 편성한 게 제 기억에 한 8대 2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중앙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이제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방 정부에서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방 정부에서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네. 네,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중심으로 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특화 이 기술들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시고 그랬어요. 이거랑 아울러 가지고요. 과학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좀 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좀 싶은데, 근데 지금까지를 보게 되면 과학자분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만들어진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있었지만은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움직인다는 모습들은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만나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선진국 과학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가 선진국 과학자들은 이제는 내 분야의 연구지만 앞으로 이제는 우리 사회 내지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과학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주시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런 의견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근데 우리 얘기하는 와중에 지금 저기 그 원자력 연구소의 유영근 박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이분은 AI 프렌즈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그 AI 하는 그 과학자분들을 연대해서 이 모임도 만들고 AI를 어떻게 그 연구에 접목할까, 이런 고민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여튼 그 AI의 측면이 아니라 우리 저 유영근 박사님은 저희들 지금 주제가 뭐냐면은 앞으로 새 정부는 정말 그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또 그럴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자분들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나름의 어떤 그 생각들을 서로 간에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자담회가 마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 박사님 들리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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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듣고 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번 저기 의견 좀 주시면은 어떨까요? 아까 들어보신 것도 있고 그러실 텐데 의견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제가 운전하다가 좀 잠시 주차를 해서 사실은 늦게 들어와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참여하지 못해 죄송하고요. 저희 좀 가볍게 그냥 좀 참여하는 걸로 가볍게 얘기를 참가하세요. 괜찮아요. 글쎄요. 그냥 앞에 다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말이 많이 없는데, 이제 출연연의 역할이 조금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게 과거에는 좀 국가 주도형으로 뭔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뭔가 그런 거잖아요. 좀 국가 주도형으로 우리 방향도 세우고 전략적으로 투자도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방향도 필요하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다른 나라를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최고가 될 수 있는 좀 기술을 잘 찾아서 그런 거를 이제 투자를 어떤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지금 위에서 국가 주도형으로 좀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출연연이 국가의 어떤 정책 방향하고 맞춰서 가는 방향도 있지만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인 연구자들이 좀 스스로 방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부분을 좀 늘렸으면 해요. 저는 조금 더 지금은 사실은 대부분 출연연들이 그냥 위에서 탑다운식으로 내려오는 어떤 임무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 이제 출연연이 역할 정립에 대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레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출연연마다 뭘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이게 오히려 이제 그게 우리가 그런 것들이 경직돼 버린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연구자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서 연구할 수 있는 좀 그런 룸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개개인이 좀 더 활발하게 좀 이렇게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워 들은 얘기지만 다루파 같은 연구소에서는, 다루파에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도 이제 탑다운식으로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연구자들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과제 2개가 있는데, 이제 둘 중에서 계속 이제 연구자들이 왔다 갔다 선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프로젝트 참여했다가 내 이제 또 세상 좀 뒤처지는 것 같은 게 개인 연구했다가 프로젝트 참여했다가 개인 연구했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이제 돌아가는 이유가, 물론 모두가 다 이제 개인적인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프로젝트에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이런 걸로 차등을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탑다운으로 오는 어떤 임무 중심의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대신에 이제 내가 개인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인센티브를 조금 덜 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내가 이제 좀 자기 개발하고 개인 연구했다가 다시 또 이제 프로젝트 했다가 또 PM이 되는 분은
그럼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됐으니 그럼 이런 사람들 또 이렇게 모아서 인센티브로 꼬시는 거죠. 내가 이제 인센티브 많이 줄 테니까 이 프로젝트에 3년 동안 참여하자. 그래서 연구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프로젝트 제가 예전에 참여했던 프로젝트를 보면은 이 프로젝트 이제 한 5년 하고 나면은 나는 이 일 말고는 아무 데도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좀 두려움이 있어요. 약간 이제 그런 거 내가 이제 그냥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 느낌이 들고 좀 불안한 마음도 좀 들었었는데 아무튼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런 좀 시스템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개인이 모두가 그 획일적으로 똑같이 뭐 이렇게 탑다운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리고 뭐 전에 좀 말씀드렸듯이 기관별로도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다든지 뭐 네. 그런 시스템이 좀 잘 구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네, 개인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근데 출연료의 역할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그 국가도형에서 이제 그 개인들의 자율성이 그 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유연성이 확보가 돼가지고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또 이렇게 그 기관별 어떤 교류나 순환 같은 것도 교류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서 새로운 시각을 갖고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의미 있는 그러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튼 우리가 이런 그 부분들 일단 되게 이제 한 번은 이렇게 다 말씀을 좀 들어보고 그랬는데요. 자, 과학자들이 우리가 이런 요구 사항을 이런 바램 같은 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배성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되게 이제는 그 우리가 뭘 요구하기 전에 우리들 스스로도 이런 부분들은 해나가야 되는 문화, 어떤 과학 문화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이 과학계가 그러한 그 어떤 지식인으로서 뭘 리드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여겨지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과학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논해 보면 어떨까 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주실 분 계시죠? 네, 우리 제가 교수님. 네 배성철입니다. 네. 그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제가 맡은 부분이 이 연구 개발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그 사회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거기에서도 사실은 과학기술자들이 우리끼리의 이런 소통만 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결국은 이런 개발된 과학기술이 뭐 지금 현재는 활용 얘기를 하면 다 사업화 얘기밖에는 안 하지만 그 사업화는 여러 가지 활용 방법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일 그렇죠. 뿐이고 그걸 넘어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인 것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과학기술이 공헌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다양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은 과학자들의 개인적인 연구의 수월성 추구만을 하는 거는 조금 뒤처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기능이 예전에 만들어졌을 때는 교육의 목적에서 이제는 연구를 해야 된다 해서 우리나라 대학들도 연구를 한참 하고 그러면서 교수님들 연구 과제도 보면은 SCI 논문 몇 편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성과 관리를 하면서 교수님들의 연구의 수월성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트렌드로 갔었지만은 어쨌거나 최근에는 그 전체적인 방향이 뭐 ESG 경영이라든지 뭐 UN SDG라든지 얘기를 하면서 대학의 역할이 교육과 연구를 넘어서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 임팩트를 주면서 대학이 성장을 해나갈 거냐에 대한 그 고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대학들의 고민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대학이나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있는 분들의 고민이 더 이상은 이제 뭐 그 논문 임팩트, 그러니까 과학기술 커뮤니티 안에서의 임팩트만을 고민할 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이 사회에 내가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과학자 스스로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 스스로도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사업화가 뭐 중요한 부분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뭐 일자리 창출도 좋은 일자리 창출도 결국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라면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뭐 사실은 정부에서 그 지역의 혁신 도시들을 만들고 공공기관들을 내려보내고 했었을 때는 결국은 그런 공공기관들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그 지역들이 발전해 나가기를 원하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보내기는 했지만은 이게 너무 강제적으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뭐 직업의 자유를 함부로 할 수 없으니 내려가신 분들이 다 주말부부하시고 여러 가지로 지역에 있는 기관들하고 연계가 되지 못해서 조금 임팩트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생기지 않는 문제점들은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진짜 이거는 뭐 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뭐 푸시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과학자들 스스로 진짜 우리가 하는 과학기술 연구가 뭔가 이 사회에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창업 교수님들이나 학생들 창업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뭐 물론 모든 그 과학기술이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진짜 사업화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지만, 그렇지만 뭐 당연히 꼭 해야 되는 연구 분야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지만 또 공대에서는 엔지니어로서 본인이 평생 동안 개발해 놓은 기술이 뭔가 사회에서 뭐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제품으로 나와서 이 사회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또 그런 열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화라는 것도 저는 그런 측면으로 다가가는 게 맞지, 그냥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상장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만들었다. 물론 그것도 간접적으로는 좋은 롤모델로서 과학기술자도 뭐 의사 못지않게 충분히 좋은 수입이 좋고 잘 성공적인, 남들이 볼 때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이런 롤모델로서의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저변에는 사실은 뭐 국가기관으로서 그리고 정부의 뭐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연구를 한 입장에서는 내가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연구의 수월성만을 넘어서서 뭔가 이걸 통해서 뭐 어떤 형태로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되어야 결국은 지금 그 전 선진국에서의 대학들이나 연구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의 대열에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거지, 그걸 지금 하지 않으면은 이미 뒤처지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네, 그 연구가 어떤 수월성도 좋지만은 ESG 경영이라든가 UN SDG 이렇게 해서 어떤 지속 가능성, 그 사회 공헌, 이런 부분과도 계를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이 부분이라든가 또 다른 거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 좀 주실 분 계세요? 우리 박경렬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이은경 교수님이나 뭐. 네, 오늘 배성철 교수님께 너무 많이 배워서 네, 말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제 분야라서가 아니라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과학기술의 뭐 사회적 가치라든지 아니면 지속가능 발전 이런 건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저는 그 이제 학부는 이제 화공과를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2000년대 초반 때 특히 이제 뭐 기술 사업화라든지 아니면 공대생들이 경영학에 대한 복수 전공의 길도 열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뭐 과학기술이 어떤 산업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지원도 있었고 또 교육적으로 학제도 약간 좀 오픈된 면이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 그 다음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사회적 가치라든지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많은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종합대학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소위 이제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문이과의 경직성이 그대로 남아 있고
학생들에게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 뭐 프로그램 이런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와서 너무 좀 짠하기도 하고, 뭐 어제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과학기술과 지속가능 발전이에요. 근데 그 외국인 학생이 저희가 한 25개국에서 지금 한 30명이 듣거든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명 동수로 출발했는데 16명이 드롭을 했어요. 외국인 학생들은 그대로 남고요. 근데 물론 그 토론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제 또 그 SDG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주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적은 편이죠. 특히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그래서 그 자기의 자신이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다양한 사회적인 가치 또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문제로 결국에는 환원이 될 것 같은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은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뭐 그 명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20% 정도만 박사급 연구원으로 혹은 뭐 학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엔지니어가 된다든지 하고 나머지 80%는 학부 때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계나 아니면은 뭐 언론이나 관이나 이런 데 다양하게 흩어지잖아요. 국제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의 이공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스페셜리스트들 20%에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80% 소위 이제 뭐 한 분야에도 사실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면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 없긴 하지만 그런 나머지 80%의 학생분들께 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정책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 학생들이 굉장히 적네요. 저기 뭐야, 이 한국 학생들이 그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지원, 이렇게 수강생들이 좀 적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2018년 말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때 사실은 그 여기 시니어 교수님, 저기 매니지먼트 교수님들, 뭐 총장님, 부총장님들께서 SDG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이게 TH를 우리가 2019년에 여기서 이제 랭킹에 굉장히 민감하시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떨어지느냐 봤더니 교수님 SDG가 말씀 뭔가. 것처럼 국제화,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2016년부터 들어갔거든요. TH랑 그 저기 QS 랭킹에 SDG 항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와서 설명해 보라고 해서 SDG가 뭐야부터 시작해서 진짜 제가 그 가서 말씀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개설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난 한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 또 변화도 있었고 저희가 또 그 제가 예전에 탄자니아 2년 반 있었던 그 학교로 지금 ICT 봉사단도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변화가 있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이거 좀 큰 얘기긴 하지만 과기 특성화 대학의 어떤 근본적인 그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학제 간의 그 정책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원 규정 때문에. 저희는 이제 유니스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학학위, 경영학학위 외에는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다양한 기회를 학생들한테 제공한다는 측면을 본다면 여전히 갈 길이 너무 많고 뭐 좀 약간 이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만 과기 특성화 대학으로 잘 50년 뭐 잘이라고 그때 말씀드렸더니 대표님께서 반론을 하셨었는데 50년 동안 지났기 때문에 향후 50년은 좀 다르게 가야 되는데 학내에 여러 가지 좀 우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되면 카이스트나 과학기술 중심 대학이 어떤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다이내믹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뭐 이건 저희 학교 얘기긴 하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네. 좀 이따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국제화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우연히 그 과기정통부 그 정책 과제를 맡아서 처음 왔을 때 과기 특성화 대학에 이제 외국인 우수 학생들 인력 유치하는 그런 것들을 정책 제언을 하는 것들을 했었었는데요. 유니스트가 굉장히 잘하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 조금 이건 좀 세부적인 거긴 하지만 대학에서 혹은 과학기술계가 국제 협력,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과의 뭐 그런 협력이라든지 SDG 이런 부분은 조금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국제 협력이나 국제화, 뭐 지속가능 발전 이거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저는 뭐 한 10년 정도 실무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더 그런 걸 느끼지만 근데 여전히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그 전문 인력 스태프분들 중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보다는 모셔오기보다는 순환 보직을 하기 때문에 국제화 직렬을 갖고 있는 몇 개 대학들이 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유니스트도 그렇고요. 그래서 유니스트의 김지민 교수 그 스태프 분 같은 경우에는 국제화만 한 8년 9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노하우나 이런 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좀 그 직렬상의 좀 그 변화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문화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뭐 말로는 국제하지만 외국인 학생들이 너무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사실 차별도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과학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국제화라는 부분들이 빠질 수가 없죠. 거기에 있어서는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여겨지는데 두 분 말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지금 다른 분들 이은경 교수님이나 또 유영균 박사님이나 조재한 학생 코멘트 좀 해주실 분 계세요? 뭐 지금 과학계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박 교수님 먼저 나가셔야 되죠? 예, 우리 이은경 교수님 얘기 좀 해주실래요? 최근에 과총에서 청년과학기술인 협의체를 가칭으로 해서 공모를 한 거를 메일을 받았거든요. 청년과학기술인 협의체.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학부생, 그다음에 포스닥, 박사후 연구원, 그리고 이제 좀 지금 교수님들처럼 굉장히 많은 보직을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이제는 각각이 소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소통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그 안에서 그 순환이 되도록 이렇게 저도 오늘 되게 좋은 기회로 되게 많은 좋은 일들을 하시고 계시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됐거든요. 이 줌을 통해서. 근데 이 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오늘 이렇게 소규모로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대규모로 만나서 피라미드로는 만나겠죠. 직책들이 다 다양하고 직위가 다양하니까. 근데 그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화로도 눈이 커지기도 하겠지만 국제화 직렬 말고 다른 직렬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도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이제 연구초빙 교수로 이제 연구도 전담하지만 교수님이 하시는 뭐 과제 평가라든지 좀 기본적으로 이제 4년도 교과목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서 어떻게 쿠킹이 돼서 이제 다음 회사에서 어떠한 그런 인재들을 원하는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스텝으로 가는 걸 봤고 또 이제 제가 옮겨가는 곳이 삼성바이오 융합기술원이거든요. 거기를 왜 옮겨가냐면 거기는 이제 회사랑 그다음에 대학이랑 그러니까 바이오벤처랑 대학이랑 그다음에 그 IBS 정치련이 한 군데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가다 보면은 거기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이미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학 협력으로도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국제화적으로 어떻게 인력이 양성될 건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앞으로는 이제 피라미드 직급식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빈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빈자리가 없는 대신에 유동성 있게 좀 뭐 밑에 있는 피라미드에 있다 하더라도 그 피라미드라는 개념이 좀 웃기긴 한데 밑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 있는 직급을 볼 수 있고 그 직급이 하는 거에서 좀 다양하게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볼 수 있는 약간 창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생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브릭이라고 해서 이제 포항공대에서 만들어낸 컴퓨터를 만들어서 이제 연구 분야에 특화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미국 포닥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빠삭하게 이렇게
커뮤니티가 알고리즘이 확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검색만 해도 진짜 미국에 갔다 온 것 마냥 할 수 있는 뉴스까지도 만들어지고 주부로서 살아가는 방법, 또 엄마로서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식에서 더 과학자로서 살아남는 방법, 과학자로서 한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앞으로 비례대표도 뽑게 되잖아요. 이번에 비례대표가 뽑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비례대표로 뽑히는 것들 중에서 3, 40대에서 똑똑한 친구들을 찾을 때 뭐 이런 조교 수준이나 이렇게 왜 그 가셨던 그런 것처럼 조교 수준이나 아니면은 좀 밑에 직급 연구 전담으로 하고 있는 교수들 아니면은 좀 뭐 진료 제 친구 중에 이제 의치장 같은 친구들은 진료 교수라는 걸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전담해서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서 사실 시민단체를 만들어내면 정치권에서 시민단체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얘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민주노총 같이 좀 그런 식으로 민주노총이 아니라 과학노총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학계 사실 뭐 저기 그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과총 같은 데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과총은 예산상으로 독립을 못하다 보니까 전혀 이렇게 어떤 정부 이렇게 중립적인 과학 정책에 대한 얘기를 잘 못하죠. 이건 뭐 지나가는 얘기인데 한 분이 이제 공화관리원 회원이었다가 이분이 65세가 넘으시면서 이제 명예회원 제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명예회원 제도는 다 이렇게 회비만 좀 내면 되는 건데 이분은 거부하셨대요. 나 명예회원 안 하겠다. 그랬더니 연락이 왔대요. 왜 안 하시냐고 하시면 되는데 당신들 5년 동안에 공화관리원이면 그래도 학문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원전과 관련해서 코멘트 한 적이 뭐가 있냐. 근데 한림원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과총이라든가 과학단체는 다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얘기들을 못하죠. 여튼 그러한 그 과학자 사회 과학노총 뭐 이런 말씀하시고 그런데 지금 뭐 현재 과학노총이 없는 건 아니죠. 저기 그 공공노조가 뭔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과학에 대한 얘기들이 좀 아쉽긴 한데 이런 과학자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마침 우리 이태식 회장님 들어오셨는데 이 회장님 이제 막 상황을 모르실 테니까 그 좀 이따 얘기를 듣는 걸로 하고요. 이 회장님 일단은 서로 인사 좀 나누실래요? 이 회장님 들리세요? 아직 소리가 안 들리세요? 어떠세요? 네, 우리 이 회장님 조정하는 걸로 하시고요. 이제 소리 들리세요? 들리질 않아요. 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그 이 회장님 소리는 들리는데 아니야. 우리 소리 아직 안 들리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조절 좀 하시고요. 우리 유영구 전혀 안 들려갖고요. 잠깐만요. 예, 예, 예. 여튼 우리 그 유영균 박사님이나 우리 조재한 박사님 우리 과학자가 앞으로 이러한 선진국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지금까지 들은 얘기 중심으로 말이 안 해가지고, 들려갖고 잠깐만. 예. 잠깐 계세요. 우리 이 박사님은 계시고요. 네, 전화해야 되겠다. 우리 유 박사님이나 조재한 박사님 얘기 좀 주실래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방금 또 이제 이 교수님께서 또 뭐 이런 과학자들의 시민 활동이 이제 좀 더 활성화돼야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요. 사실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이런 뭐 탈원전 정책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으면 사실 저도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제가 또 뭐 이런 어떤 정책의 변화를 이제 위에서 목소리 내고 이런 활동을 아마 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저는 이제 과학자들이 굉장히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많이 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사실 지금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이제 과학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문적인 것에만 이제 관심이 있으시고 어떤 이렇게 목소리 내는 것을 이제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이제 우리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저 조재한 학생은 그 몇 년 동안 이 나름대로 시민 활동, 그러니까 과학 대중화 운동 내지는 그 과학과 관련된 이런 활동을 하셨어요? 5년 내내 했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한 3년 했습니다. 이제. 3년. 그 3년 동안 저 이 찬바람 맞아가면서 엄청 고생하셨네. 그러니까 근데 그 한 결과는 어때요? 본인 나름대로는. 일단 사실 뭐 직접적인 어떤 정책의 변화는 사실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대중이 우리 에너지 정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 활동이 뭐 전혀 성과가 없었다라고 하기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각각의 전문가들이 자기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좀 대중과 소통을 하는 그런 장은 계속 마련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그 활동 3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얻은 건 뭐예요? 저 졸업이 늦어졌습니다. 예, 주로 그거 언제예요? 이제 뭐 올해 희망하고 있지만 네. 그거는 뭐 이제 선거 이후에 이제 제가 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은 좀 더 여튼 잘할 졸업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어졌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손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본인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느껴져 가지고 아마 얼굴이 좀 밝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얻은 게 뭐예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얻은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은 이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이제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었다는 것에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제가 연구만 했으면은 그냥 좁은 저의 사실 원자력이란 분야가 굉장히 좁아서 그 풀 안에 있었으면은 제가 만나는 사람 맨날 만나는 그 사람 또 만나고 뭐 거의 2, 30년 제가 커리어 하는 동안에 같은 사람들이랑만 계속 소통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도 많이 소통을 하고 또 과학계가 아닌 분들과도 소통을 많이 했고 또 이렇게 뭐 기자님들이랑 또 이제 이제 국회나 이런 정치권에 계신 분들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랑 소통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입장을 듣고 그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 관계를 알게 됐고 사회의 다양한 면을 알게 됐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대중에 대해서 과학은 어떻게 어떻게 접촉을 해야 된다? 그 과학이 어떻게 대중과 다가가야 된다? 그 부분들은 좀 어떻게 느끼세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3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중을 상대로 이제 우리 전체적인 국민의 어떤 평균적인 그런 과학 수준이라든가 이분들이랑 대화하는 일단 눈높이 조절이 사실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아직 잘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이 이제 대중에게 결국에 우리가 또 국민의 세금으로 어떤 연구비를 이제 조달받아서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국민에게 우리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하는 능력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눈높이에 맞는 어떤 그런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이제 좀 더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조재환 학생은 그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본인한테 그 시간은 늦어졌지만은 많은 어떤 새로운 그 자극제는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좀 이렇게 좋은 부분으로 이렇게 승화시켰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우리 저 이태식 회장님 들어오셨는데 조금 이따 말씀 주시고요. 우리 유영균 박사님 그 우리 얘기 나눈 것 관련해 가지고 한번 좀 코멘트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선진국의 과학자는 앞으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저 다른 얘기도 좀 주시기는 했지만. 네, 제가 뭐 선진국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앞에서 이제 조재환 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 공감 가는 내용이, 저도 연구소 와서 한 5년 동안 그 다른 연구소 분들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같은 연구소 안에서도 옆에 부서가 이렇게 다른지 자체를 몰랐어요. 당연히 다 제가 속해 있는 부서처럼 다들 일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연구소 안에서도 이렇게 사는 모습이 다르고 우리가 참 소통이 부족하구나.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커뮤니티를 하게 되면서, 인공지능은 어디나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연구소 안에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소에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얻은 소득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다른 연구소에 계신, 그리고 다른 이제 연구소 밖에 있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된 것이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다른 연구소 분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연구자들이 이런 교류가 없다 보니까 그 젊은 연구자들이 불만 중에 하나가, 연구소 연구자들 중에서 멘토가 없다. 내가 이게 보고 따를 사람이 없다. 뭐 이런 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설문조사를 봤을 때. 그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저는 이제 그 커뮤니티 하면서 되게 다양한 분들 많이 보게 됐어요.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예를 들어서 연구소에서 정말 이제 한눈물 파서 일가를 이루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경영 쪽에 소질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뭐 원장 되시고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자유로운 영혼인 분도 있어요. 나는 그냥 남는 신경 안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되게 저는 많은 걸 배웠거든요. 되게 똑같이 연구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진짜 정말 다양한 어떤 연구소의 캐리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게 알게 되고, 저도 이제 연구소 안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연구자들이 조금 더 이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와 장이 좀 많이 마련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연구자들이 서로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이런 문화가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인공지능 커뮤니티죠. 인공지능 커뮤니티 쪽은 이런 문화가 좀 되게 활발하고, 저도 이제 서울에서 그런 커뮤니티들 이렇게 미팅하면서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좀 저희도 연구소들도 좀 배워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게 됐는데, 소통하는 문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한데, 아무튼 그 연구자들도 소통하는 문화가 중요하다. 네, 이렇게 결론 내보겠습니다. 네. 좀 사실 다양성이란 거는 서로 교류를 해봐야지 느낄 수 있는데,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은 교류를 하지 않다 보니까는 모르고 있었던 대목이 있는데,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됐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 회장님, 일단 그 회장님 선임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박수 한번 치시죠. 우리 이윤재 목사님 박수 한번 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과학자분들이신데, 물론 과총은 학회 모임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학자들이 그 주요 구성원들이 되기는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만난 거는 그 이제 차기 정부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부보다 높지 않은가. 그런데
그 부분이 단순히 이제 저 과거에는 저쪽에서 해주면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과학자들도 준비를 하면서 과학자들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이 가능할까 이거를 연구자 차원에서 과학자 차원에서 한번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눠보자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회장님은 아무래도 이제는 과총 전체, 과학자들 전체를 좀 바라보시면서 움직이시기도 해야 되는데, 그 연구자 개인으로서 또 내지는 과총을 대표하는 그 입장이 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코멘트를 주신다면 어떠실까 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거창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시작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80, 20대부터 80대의 과학기술자들을 제가 이제 같이 멤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은 과총의 일부분만 말씀하셨는데 과총이 604개의 회원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2조에 보면 개인 회원도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 그 개인 회원들을 받지를 못한 게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2080의 공이 지금 몇 개로 보이세요? 우리 선생님들? 공이 몇 개가 무슨 뜻이죠? 2080의 2080의 공이 몇 개냐? 우리 김혜경 선생님 아실 것 같아. 4개. 왜 4개죠? 팔자가 공이 2개 있어서. 네, 거기가 이제 2단계입니다. 다른 우리 박정렬 선생님은 몇 개, 4개라 그러셨어요? 예, 4개라고 했습니다. 다른 분 안 계세요? 4개면은 여러분들이 한 개가 4개입니다. 7개라고 생각합니다. 5개. 우리 조재현 선생님 왜 5개죠? 7개입니다. 7개. 네, 20, 30, 40, 50, 60, 70, 80에서 7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 정답이 없는 얘기인데 2080에서 0을 빼고 2하고 8을 더하면 10이 되죠. 그래서 공이 이제 10만 개가 됩니다. 거기까지 또 이제 안 가셨는데 그 다음은 8을 눕히면은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관점을 어떻게 오픈할 거냐. 이거는 저 이호령 선생님의 우화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공이 2개는 우리는 아닌 거는 다 동의를 했으니까 2080, 20대부터 80대까지 무한대 회원 수를 어떻게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얼떨결에 우리 존경하는 김지영 기자가 날 운전하고 있는데 불러냈는데 하여튼 영광이고요. 제일 중요한 과학기술의 문제는 과학기술이 정치와 갈라져 있었다는 문제가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과학기술과 정치를 좀 연결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과총이라는 데가 여러분들이 잘 아직 모르실 텐데 2026년이 되면 60년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학술단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술단체 한 400개의 학술단체한테 저희가 돈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과총이 강남에 있는 건 아실 텐데 이제 강남역에 겨우 과총이라는 문표를 저희가 붙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시면 12번 창 출구에. 그런데 테헤란로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부분 다 잃어버리셨는데 이란이 우리한테 석유를 그때 도와줘갖고 우리가 그 석유 어려울 때 그 넘어갔기 때문에 테헤란로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이란을 가보시면 서울로라는 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강남밸리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실리콘밸리는 학교와 옆에 있지만 이 강남밸리를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전당을 강남에 한 4만 평 정도를 만들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랑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대형 프로젝트죠. 4만 평이 지금 감이 없으실 텐데 코엑스보다 좀 더 큽니다.
그래서 그걸 과학기술의 전당을 만들어 보는 것을 대통령과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좋은 말씀들을 제가 몇 가지 놓쳤지만 앞으로의 우리가 지정학으로 얘기했으면 미래는 기정학이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외교가 중요한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과학기술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와 정책에 관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 국제적인 문제로는 외교적인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술 외교 안보를 지키는 테크니컬 시대인데 그걸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다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대표님 빼놓고. 저 대부분 처음 보시죠? 저는 달하고 화성에다 집 짓는 거를 20년 동안 해왔고요. 나사에서 하는 센티넬 챌린지의 전 세계 76개 팀에서 1등한 팀의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약속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과거 얘기는 그만두고 미래 얘기를 어떻게 펼칠 건가를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뭐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시대와 퓨처 디자인을 어떻게 우리가 창발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이슈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마 지금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아카데미에서 오신 것 같은데 아카데미아하고 이 산업과학의 과학기술자하고 어떻게 연결을 앞으로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 예산을 보면 한 30조가 공공 예산이고 70조가 민간 예산이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전부 다 공공 예산만 갖고서 대부분들 연구하셨고 대부분 발표하셨고 그런데 산업 부분에 우리가 혁명가가 여러분들이 좀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산업기술과 과학기술이 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게 제 그다음 챌린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듯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카데미의 아예 80%가 박사가 와 있고요. 산업기술의 20%밖에 안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공기술만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산업기술은 저 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업기술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아카데미아들도 산업기술은 어떻게 연결하고 그런 가장 좋은 모델이 이제 독일과 미국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가 대통령의 과제도 되겠지만 여러분 과학기술자들 젊은 분들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됐냐 보면 기업부설연구소가 4만 개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느낌이 안 오실 텐데 4만 개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데 우리 아카데미애들은 딴 데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를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과총회장 됐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주니어를 위한 준비들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니어들은 사실은 저는 뭐 65세 됐는데 또 몇 년 더 있으라고 그래서 대학에 있는데 그 65세 또 그다음에 출연연구관은 61세 또 산업기관에 50세 그런 50세, 60세, 70세의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아카데미아 여러분들도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고 그분들의 실력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20년, 30년 동안 해서 국제 네트워크도 좋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대동네트에서도 앞으로 주니어만 얘기하지 마시고 시니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문제를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또 시니어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데는 지금 한양대학교 산학년 협력관인데 제가 벤처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벤처를 하고 있고 지금도 프로젝트 프로포절 쓰고 있는데 나와서 지금 복도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미래를 준비하자. 그리고 그 미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거고 우리 모두를 위한 거는
공공 부분의 연구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 부분의 연구도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죄송하고요. 운전 중에 제 얘기를 들었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뭐 대답이 됐습니까? 뭐 저 잘 됐고요. 그 역시 준비된 분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저 과학기술과 정치의 관계라든가 이제 외교 문제 이런 얘기들 좀 주시고 그랬는데 과학기술과 정치를 연계시킨다는 거는 무슨 말 어떻게 좀 더 이해하면 좋을까요? 요번에 뭐 안철수 씨가 과학기술에 뭐 얘기를 했지만 모든 분들이 다 얘기를 했고 그 후보들이 다 과총 건물에 와서 발표들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정치 지금 논리로는 뭐냐면 정치나 정책하는 분들이 과학기술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그것이 목표나 해결책으로 생각을 못하는 것들을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은퇴했는데 그분들을 다 지방단체 단체에 수장으로 보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고 국회의원만 아시지만 시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뭐 많습니다. 한 4,000자리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학기술에 마인드가 있는 은퇴과학기술자들이 다 거기 가서 한바탕 하면 그것이 뭐 녹색기술단이 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새롭게 사회에다 펼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동내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참여하시는 거네요. 그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있어서는 좀 제3 어떤 방관자 내지는 제3자로서 그냥 요구만 하고 코멘트만 평론가 역할만 했는데 직접적으로 뛴다는 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건 단순히 그러니까 시니어뿐만 아니라 주니어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조재한 학생 같은 경우 특히 시민단체라든가 이제 정치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맥상통하지 않나 좀 여겨지고요. 대표님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네. 이건 희망사항이고 제가 앞으로 3년 동안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우리나라 학회가 과학기술학회 저희가 학회가 공학학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학학회, 물리화학, 수학 다 있고요. 생물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보건도 있고요. 농수산도 있고 그리고 종합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과학기술자들만 있는 줄 아는데 5개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다들 학회 활동을 할 텐데 학회라는 것이 가장 리딩 엣지의 첨단 기술을 추구하는 집단 아닙니까? 근데 여지껏 지금 정치를 했을 때 모든 과학기술 정책에 관련되는 그 자리는 사람 아름아름으로 해서 추천이 돼서 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를 알아서 뭐 어느 학교를 나와서 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제가 바꾸고 싶은 거는 그 각 학회에서 추천하는 다리들 그리고 학회에서 매달 리포트가 나와서 그것이 청와대까지 가서 정책에 반영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게 제가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회들은 학회 나름대로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그것이 세계의 추세에 맞게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회에 참여를 전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의 현실 참여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예, 어떤 과학기술자들은 학회가 12개까지 참여하는 거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있어서는 과학이 대중과 떨어져 있고 그 과학자들끼리만의 커뮤니티 그리고 또 과학자들끼리도 안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여겨졌는데 여튼 앞으로 과학기술 중심의 그러한 국정 운영을 얘기한다 그랬을 때 있어서는 과학자분들이 본인들끼리도 만나고 대중과도 소통하고 그러면서 국제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그 어떤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얘기들로 이제 수렴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느덧 저 시간들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 혹시 그 마지막으로 코멘트 한 분씩 좀 해주시고 마무리 질까요? 우리 배 교수님 저기 내일부터 저 미국 가신다고요?
네, 안식년 네 갑니다. 아이고 저 그 1년 동안 저 많은 것도 보고 배우고 오실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마지막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특별히 뭐 마무리하고 말 건 없을 것 같고요. 예, 뭐 회장님 가총 회장님 말씀해주신 거 많은 부분 또 동감되는 부분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이라는 게 이런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얘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의견을 대변한다기보다는 몇 사람의 의견들이 그냥 강하게 들어가서 이게 조금 바이어스 되는 부분들도 조금 우려 사항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저도 이제 또 학회는 또 학회 나름대로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정화될 필요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학회들이 보면은 너무 많아진 것도 내부적으로 좀 의견 조율이 안 되면 또 찢어져서 학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게 무슨 감투처럼 좀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학회도 사실은 학회 나름대로의 그 진짜 좀 치열한 고민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외부에서의 평가들도 거기에 걸맞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조금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 교수님, 박경영 교수님 말씀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표님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태식 회장님 말씀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앞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그 과학기술을 여전히 수단으로 보고 있다라고 한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요. 사실은 과학기술은 경제발전 자체를 위해서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학하는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또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 헌법 172조 1항에 있는 그 수단적인 성격으로의 과학기술을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논의가 과학기술계에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조재한 조재한 박사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태식 회장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우리 과학계가 어떤 정치권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고 우리 과학이 정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과학계가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차기 정권에서는 그런 정권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튼 앞으로에 있어서는 그 과학 중심의 국정 운영이 되는데,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이 되는데, 그 과학기술이 단순하게 수단으로만 존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뤄나가는 중요한 변수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라도 과학자들끼리의 교류, 또 과학자들의 현실 참여, 이러한 것들이 새롭게 요구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그 내용들로 이렇게 수렴되지 않나 여겨집니다. 여튼 저희들도 여튼 나름 우리 그렇게 그 과학자분들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진짜 과학기술 중심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확실히 코로나가 그나마 우리들한테 갖다 준 선물 중에 하나는 이러한 그 원격에서도 오늘 지금 서울 우리 지금 이 회장님은 그럼 안산 계세요? 안산에. 안산이시죠? 서울, 울산, 대전, 안산 뭐 이렇게 이렇게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나누고 그랬는데 확실히 변화가 2년 사이에 많이 있었네요. 여튼 앞으로도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5년 임기 동안에 더 좋은 그런 신나는 그런 발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되고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들 간에 힘을 합치면 어떨까 여겨집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